자, 허위 조작 뉴스로부터 소중한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파출소 뉴스 포렌식 진행자 한진입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 텐션을 올려서. 네, 자 오늘도 소개하겠습니다. 매운맛 브리핑. 오늘도 투사로서 함께 해주실 김현 국민소통위원장님,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항상 이제 저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면 댓글에 막 속 시원하다 이런 말씀들 많이 남겨주시더라고요. 오늘도 또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역시 위원장님 못지않게 전투력 뿜뿜 하시는 분이죠. 전수미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사실은 제 영상 중에 예. 이제 막 지금은 이재명 하는 거 보셨어요? 그거 못 봤습니다. 최근에 또 올라왔나요? 그것도 틀어주셔야 될 것 거기 같은데 보면 찾아주십시오. 이제 막 와와 하다가 예. 한 사람을 바보 만드는 영상이에요. 그래요? 한숨을 그것도 혹시 그 MZ 사이에서 네, 우리 퍼지는 네, 맞습니다. 건가요? 그렇군요. 저번에는 그만 보고 싶다. 그만 보고 싶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또 그 쇼츠가 인기몰이를 했어요. 네. 나중에 그 위원장님 어록을 저희가 좀 나름 정리를 좀 해서 아. 좀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일단 그 어록을 정리하기 이전에 김현TV에 들어가시면 또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셔서 꼭 봐주시고요. 자, 나오네요. 한번 보시죠. 지금은 이재명! 아니요. 이재명! 지금은 이재명 와! 연기를 어디서 배우신 것 같은데요? 드라마 네, 너무 재밌는데? 저것도 연기력이 받쳐줘야 네, 어색하지 않은 네, 거거든요. 저 정도는 다 해요. 에이. 전수미 변호사는 더 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는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김현TV 올라오는 쇼츠 많이들 다들 또 기대해 주시고요. 자, 오늘 그러면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근데 사실 그 오늘자 또 다뤄볼 가장 또 핫한 이슈는 어제 토론 이슈지 네,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 대선 토론 이야기 하기 전에 가짜 뉴스 대응단에서 고발한 건 먼저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제 그 김문수 후보가 커피 원가 120원 발언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려고 첨부했던 SNS 글이 있었죠. 네. 자, 근데 그 글을 첨부했던 글의 내용에서 첨부됐던 한 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의 내용이 다름 아닌 윤어게인 구성원의 조작 글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네. 이분이 뭐 진짜 다둥이더라고요. 뭐 준서 아빠도 되고 준이 아빠도 되고 준우 아빠도 되고. 근데 그 애들을 다 각자 다른 지역에서 키우나 봐요. 네, 맞습니다. 예, 황당한 일이 공판에도 벌어졌죠. 거주하고 파주에도 있고 예. 그렇게 평택에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네. 조작된 자작글. 여기 보시면 동탄에 사는 민주시민 준서 아빠입니다 라고 하면서 김문수 후보한테 투표하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글을 쓴 거죠. 저 글이 올라오고 나서 문제가 되니까 뒤늦게 이제 겁을 먹었나 봐요. 저기에다 이제 그 약간 댓글 형태로 해가지고 제가 그냥 이 투표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가명으로 옆에서 들었던 사례들을 좀 설명하는 차원에서 글을 쓴 거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지만 뒤늦은 해명이고요. 이미 관련된 글들이 무수히 많이 올라간 게 확인되고 있죠. 자, 그런데 요거 문제가 어쨌든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한 것이지 않습니까? 법적 책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너무 많이 걸려서 이분 앞으로 미래가 좀 걱정입니다. 지금 그래서 먼저 예.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짓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선거 기간이에요. 그렇죠. 선거 기간에는 이런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게 결국에는 당선 목적이든지 아니면 낙선 목적이거든요. 근데 이 당선 목적보다 사실 낙선 목적이 더 심각한 처벌을 받습니다. 당선 목적 같은 경우는 5년 이내 징역인데 낙선 목적으로 이런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7년이에요. 징역 7년이야.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런 어마무시한 지금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 본인이 좀 자각을 하셨으면 우선 좋겠고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선 명예훼손죄 우리 잘 아시잖아요. 그것도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이렇게 온라인을 통한 가짜뉴스를 유포를 하셨기 때문에 관련 법에 의한 처벌도 충분히 가능하고, 지금 또 하나 진행되고 있는 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가짜뉴스 유통 방지
방지법. 왜냐하면 이런 가짜 뉴스가 너무 많이 유통이 되기 예.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그쵸. 때문에 이런 가짜 뉴스로 인해서 정말 건전한 후보들, 정말 일해야 될 후보들이 많은 이미지적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가짜 뉴스 유통까지 방지시키는 법을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제정 중이거든요. 그래서 관련 법들, 이미 제정된 법들, 공직선거법이나 명예훼손이나 관련 법들에 의해서 충분히 처벌을 네. 받으실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제 추후에 이런 이제 가짜뉴스 유통 방지법까지 제정이 된다면 추가적으로 이제 죄명이 추가가 돼서 이제 추가된다. 기소될 수밖에 없는 이제 정말 불우한 현실에 처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나도 저 사람처럼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네. 이제 나도 이제 좋은 어두운 본보기가 미래, 되겠네요. 네, 어두운 미래가 펼쳐지겠구나라고 예. 좀 그 명심해 주셨으면. 특히나 윤상현 의원님 믿고서 서울 서부지방법원 그쵸. 그 함께 하셨던 폭도를. 분들 지금 징역 나오고 있고 난리 예. 났잖아요. 아무도 여러분들 지켜주지 못합니다. 여러분들과 손절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때도 뭐 변호사비 지원해주겠다, 법률적 지원해주겠다라고 하더니만 입 싹 닫고 사라졌던 네, 그들이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요건 요쯤 하고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뜨거웠던 대선 토론에 대한 이슈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윤석열이 그 우리 경제와 민생을 그 정권 내내 이제 말아 먹었고, 그 이후에 심지어 내란까지 터뜨리면서 더 가속화시켰던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제 미국발 관세 전쟁까지 더해지면서 사실 이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가 정말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좀 있다라는 평가들이 있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제 분야를 먼저 이 주제로 삼아서 토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상했지만 사실 1차부터 허위 조작 정보들이 난무했어요. 그 네. 후보자들 입에서. 네. 그래서 이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체크하기 또 이전에 어제 토론회와 관련해서 김문수, 이준석 두 후보 때문에 정말 수준이 떨어졌다라는 평가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두 분은 어떻게 총평하십니까? 사실 이준석 후보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으로 같이 활동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비교적 질의 내용도 좀 괜찮아요. 그래서 네. 각광을 받고 있는 정치인 중에 하나인데, 어제는 패션도 좀 네. 너무 이제 젊다라는 것을 약간 좀 이렇게 중년의 이미지 예.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모두 발언을 계속 고개를 이렇게 하면서 읽고 하더라고요. 그거 그렇죠. 뭐 외우면 되는데 그 분량은 그것도 숙지가 안 돼서. 예, 그렇고. 그다음에 예. 방식이 한동훈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깐죽대고 수치 뭐 개념 아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좀 공격적으로 해서 2등 전략을 펼쳤던 것 같아요. 예. 근데 3등 굳히기가 됐다. 어저께 토론회에서 결국 지지자들이나 당원들이 자기 후보를 평가하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실패했다는 거고, 김문수 후보는 누가 그래 눈만 뜬그렇게 뜨고 네 불쌍한 전략을 구사한 거 아니냐, 너무 준비가 안 됐다, 예. 그런 거고, 권영국 후보는 파이터 있게 공격도 하고 수비도 하고, 그래서 외려 그동안 정의당이 외면받았던 것보다는 훨씬 더 예. 평가를 할 수 있고요. 그렇죠. 이재명 후보는 사실 2022년도, 2017년도에는 이제 당내 경선만 했던 거고, 2022년도에는 윤석열 후보하고 예. 이제 맞붙어서 하는데, 그때 굉장히 공격형이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TV 토론은 끝나고 나면 공격했던 것보다는 잘 방어했다, 내지는 안정감 있다, 이런 평가가 더 이제 중도층에게 소구력이 예. 있어요. 우리 지지자들은 지지자대로 이제 긍정적으로 우리 후보를 이제 애정하니까 이제 긍정적으로 보려는 노력은 기본 있고, 그런 면에서는 후보의 진가가 발휘된 토론회다. 예. 그런데 반면에 시간이 조금 이제 시계가 없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시간 안배가 안 돼서 한 2번 정도 예. 마이크가 안 된 상태에서 발언한 게 조금 오게 튀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 1등 1강 뭐 1중 3 2약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렇군요.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니까 공감이 많이 되는데, 특히나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정말 뭔가의 대통령으로서의 면모, 그러니까 이 어떤 또 확실한 체급 차이를 벌려줄 만한 그런 면모였다라고 한다면,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인으로서의 그릇이 굉장히 작다, 옹졸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포인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비호감도가 높은데 아니어도 79%의 그 여론조사 비호감도의 1위였던 사람이 이제 80%대까지 막강 가고 1위가 됐어요. 싶은가? 막강 1위. 그러니까요. 8, 90%까지 누릴 수도 있겠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제가 생각했을 때 오히려 존재감이 너무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변호사님은 그 토론 보시면서 어떠셨습니까? 전반적으로는 정말 이재명 오직 정말 이재명 죽이기로 작정하시고 나오신 분들이시잖아요. 1위 네. 후보. 근데 너무나 방어도 잘하시고 여유롭게 대답을 다 하셨고, 특히 이게 다들 놀라셨을 것 같아요. 이게 주제가 경제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경제 얘기는 안 나오고 갑자기 뭐 대일본 외교? 정책, 외교라던가 다른 사회라던가 정치 이런 문제가 이슈가 뭐 핵 얘기도 갑자기 나와서 놀랐었는데, 그러니까 경기 도지사 시절에 네. 뭐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하고요. 뭐 본인도 뭐 경기도지사 해봤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좀 그러니까 무엇보다 미국을 추종하신다고 하시면서 미국에 반대되는 입장도 표명하셔서 아마 뭐 그 추종하시는 미국 쪽에서도 되게 심기가 불편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이번 대선은 내가 좀 희망이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1등 후보를 내가 눌러서 좀 차기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야겠다는 그 목적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어차피 난 이번엔 안 되지만 네. 1등하고 내가 대등하게 보이면 나도 격이 올라가겠지. 그래서 역시나 갈라치기 이준석이었던 것 같아요. 뭐 최저임금 문제도 결국에는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이것도 이 최저임금 이거를 실제로 할 수 있겠어 문제 제기하지만 그분들을 가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각 영역에 있어서 갈라치기를 계속 시도를 해서, 그리고 또 현중 이제 그 발언도 하고, 그러니까 역시나 갈라치기 이준석이다. 그래서 본인이 역시 자신을 지지하는 일부 세력에게는 건재하다는 걸, 그리고 이재명 막강한 그리고 유능한 그리고 정말 준비되어 있는 이재명 후보님을 계속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네. 자신이 마치 그 반열에 올라가려는 듯한 선거 전략, 그래서 참 사람이 작고, 그 다음에 이번 목적은 오직 이재명 대표님 죽이기, 이재명 후보님 죽이기에 혈안이 돼 있구나. 하지만 그거를 정말 담대하게 하나하나 이제 방어를 하신 모습에 저는 오히려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열심히 공격하고 깎아내리고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빛나는 건 이재명 후보뿐이었다. 그쵸.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토론 과정에서 나왔던 여러 그 허위 조작 정보들, 그 발언들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또 팩트 체크를 좀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자, 일단은 먼저 김문수 후보의 주장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노조법 제2조, 제3조는 헌법과 민법에 맞지 않는다. 이런 불법이라는 정말 근거 없는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되도 않는 소리 확실하게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저희가 어저께 사실은 홍보국에서 예. 빛의 속도로 이 그쵸. 카드 실시간으로. 뉴스를 제공하고, 또 이제 팩트 체크 관련 글로도 이제 예. 생성을 해서 저희가 유통하고 이랬는데, 이와 관련해서 입법조사처에서 노란봉투법이 헌법과 민법 체계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예. 결과가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노동부 장관을 하셨던 분이고, 그리고 젊은 시절에는 노동운동도 하셨던 분이고, 5.18 때는 그 직후에 감옥에도 가서 박간현 열사가 그 순직했던 그 감옥에 살았다라고 논문까지 5.18 묘역에 가서 하신 분인데, 이렇게 뒤돌아서서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법 개정에 대해서 법에 어긋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법을 개정하는 것은 기존의 관례나 과거에서 새로운 형태를 추구하는 개혁과 혁신이죠. 근데 이제 이분이 몸담고 있는 당이 극우이다 보니까 예. 이런 기업에서 반대하거나 내지는 재벌이 뭐 조금 싫은 기색이 보이면 이렇게 본인이 가졌던 생각을 180도 바꿔서 예. 공격하고 이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란봉투법은 맞다. 헌법에도 맞고 민법에도 맞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김문수 후보의 주장을 보면 참 의아스러운 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과거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너무 크게 정말 다른 사람이라고 봐도 될 정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변절한 것인지, 아니면 그때도 노동의 어떤 사상은 달랐지만 그냥 말 그대로 소위 이제 시쳇말로는 관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무리 안에서 돋보이고 싶었던 것뿐은 아니었는지,
그런 게 개인적으로 의심스러운 모습들을 계속 보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그 이유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외로워서 그렇다. 외로워서 그러다. 지금까지 관심이 필요한 네, 거예요. 그 김은수 후보,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후보님도 굉장히 막 그 당에 파란색 옷 바꿔 입은 거 혹시 보셨어요? 아, 네. 아니, 그래서 저는 홍준표 결국에는 지금 손편지 들고 거기 하와이까지 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하와이에나 가라, 특사단을 니나 들고 가라 가서. 하와이.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이재명 저희 후보님에 대해서도 홍준표 후보님께서 이재명이 나라에서 살아봐라 그런 말씀도 하셨고 또 예. 이재명 후보님이 담대하게 우리 막걸리나 한잔 하시다 이런 정말 말씀하셨거든요. 누가 봐도 이거 뭐 가장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님의 브레인 중 측근 중 한 분 바로 가상화폐 회고 전문가이신데 그분이 저희 이재명 후보님을 지지했어요. 예. 합류하셨죠. 그러니까 그렇죠. 어떤 브레인, 어떤 최측근이 어디 캠프에 합류한다는 거는 그 세력이나 그 지도자까지의 그런 당위성을 같이 합류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좀 마음이 다급했던 것 같아요. 하와이까지 지금 보내는 거 보면. 하지만 지금까지 뭐 그 뒷방 늙은이 취급하고 외면하고 홍준표 자중해라 막 이렇게 너 대선 기회까지 좋은데 너 왜 그래? 이렇게까지 한 당의 대선 후보한테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 결국에 자업자득이라 보고 제가 홍준표 전 대표라고 할지라도 파란색 입고 네. 네, 암묵적으로 선거운동을 같이 하시지 않을까. 이미 지금 뭐 대표단이 지금 방문을 했고 만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이미 내 마음은 그쳤다. 이재명 이렇게 결정하신 게 아닌가. 그 시그널이 바로 파란색 예. 옷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아마 시청자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어서 좀 설명을 덧붙이자면 사진. 특사단이 이제 갔지만 그 홍준표 전 시장은 와봤자 의미 없다라는 걸 확고히 못을 박는 듯한 그것도 그 출발해서 지금쯤 하와이에 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특사단이 파란 오는 옷을 날 입고 공항에 나오나? 그쵸. 그런가요? 파란색 옷과 파란색 넥타이를 찬 프로필 사진을 변경을 했죠. 명확한 메시지가 있다. 그냥 허투루 올리는 사람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그럼 다시 돌아와서 토론회 이야기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자, 두 번째 팩트 체크를 해야 될 것은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역대급 비호감도 1위의 이준석 후보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준석 후보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정년 연장이 이 청년 세대에게 악영향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시나 근거 없는 이야기죠, 위원장님? 네, 맞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노인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가 상관관계가 예. 없다라는 거고요. 연구 결과도 있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저희 당내에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 연장 TF를 이해 당사자인 노동계,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과 경영계, 한국경총과 중기업, 그다음 청년은 당 청년위원회, 대학생위원회, 청년유니언 등 사회적 대화를 추진했고 그 예. 결과는 정년 연장이 청년 세대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 예. 악의적이고 그 왜곡을 시킨 거다는 점에서 가짜 뉴스로 저희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예, 그래서 두 가지 정도의 포인트를 또 이야기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법정 정년이 60세로 이제 연장이 된 이후에 사실 그게 고령자만 증가한 게 아니라 청년 세대도 같이 증가를 했다라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 두 번째 포인트는 그 대기업에서 35세 미만의 청년 근로자 비율이 32.8%로 가장 높기 때문에 사실 이게 연관성이 없다. 지금 이렇게 데이터로 지금 다 증명이 되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저런 식으로 정말 기본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의 이야기들 그러니까 문제가 IMF 싶습니다. 때 저희가 정년을 좀 단축시키는 걸로 예.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25년 정도 경과된 정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출생 문제로 인해서 청년 일자리가 좀 낮아진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청년들의 일자리를 좀 고급화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장년들에게는 또 장년에 맞는 일자리들을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탄력적으로 사회가 운영이 돼야 되는 시점이 온 거는 분명합니다. 네. 예, 그렇죠. 근데 저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 사실 청년 정치를 참칭하는 수구 구태 정치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이거는 들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왜 그 술자리에서 들은 얘기를 다음날 정책으로 발표하는데 그거의 연장선으로 보입니다. 근거 없는 뭐 의사 증원 2,000명 이런 것도 예. 2번이라서 그 정도 2,000명.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짚어볼 내용도요. 역시나 이 망언 그리고 허위 정보에 대한 영광은 이준석 후보가 또 가져가네요.
자,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기업의 경제 현실에 맞게 최저임금을 자율로 조정해야 된다. 이런 또 기본도 안 되어 있는 주장을 또 펼칩니다. 이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죠. 근데 전수미 네. 변호사님이 또 잘 아는 내용이니까. 네. 그렇죠.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후보한테 한 번이라도 당신이 필드 현장에서 일해본 적이 있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현장에서 지금 청년 세대들 정말 뭐 각종 아르바이트 현장에 뛰어들고 있고 NGO에서 정말 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네. 분들 최저임금 못 받습니다. 저도 일했을 때도 저 한 달에 50만 원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최저임금과 근데 헌법에는 그 최저임금제가 명시가 돼서 헌법상 기본권이에요. 최저임금은. 그렇죠. 근데 이거를 지금 현장에 한 번이라도 이준석 후보가 나갔다면 이런 말을 감히 할 수도. 최저임금제가 있고 최저임금이 보장하게 법률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실제 각종 뭐 중소기업이나 산업 현장이나 NGO나 각종 현장에서 최저임금조차도 안 지켜지는 곳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노동자의 기본권도 안 지켜지는 현장에서의 사례가 이러한데 이것을 철저히 외면하고 최저임금에 대해서 이런 발언을 한다는 건 정말 각 곳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국민들의 눈물을 전혀 보지 못하는 거고 저는 정치인이 될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자율 조정으로 하자. 그러면은 예. 이렇게 자율 조정하면은 높게 책정이 된다 이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의 그 주장이. 얄팍한 의미는 근데 자율 조정하면은 안 지키는 거가 되는 당연히 거예요. 안 지켜요. 그렇죠. 그러면은 예. 잠재적으로 법 위반자를 만드는 맞습니다. 거예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텔레비전 수신료를 분리징수 이제 하거나 폐지를 공약으로 예. 이제 공약이 아니라 그때 시행령으로 변경을 시켰는데 그게 국민을 특별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혹세무민한 거거든요. 그건 잠재적 범죄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내야 되는 의무 조항이거든요. 마찬가지로 헌법을 지켜야 되고 그에 따른 법률을 지켜야 되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는 걸 조장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렇죠. 되게 나쁜 정치인 정말. 거죠. 표퓰리즘. 맞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헌법을 무시하는 DNA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거는 위헌적 발상이죠. 예, 위헌적 발상 이런 거는 국민의힘과 그 국민의힘에 뿌리를 두고 있었던 정당의 약간 디폴트 값이다 이런 생각이 그 당 들어요. 출신이죠. 네. 그러니까 출신다운 모습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앞서 현장을 가보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다라는 말씀도 주셨는데 예전에 그 택시 타고 현장에서 쇼했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정말 쇼였구나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맞아요. 확고히 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다른 현장은 눈에 보이는 게 전혀 없었던 거죠. 자, 그리고 이준석 후보의 문제 발언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말끝마다 친중 반일 프레임을 또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특히나 이재명 후보가 일본 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왔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말만 따라 정말 극단적이고 단순한 정도의 발언들을 지금 계속 그냥 마음껏 던졌다 그냥 수습도 안 되는 발언들을 던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그 외교잖아요. 대통령을 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국내 정치도 중요하고 국정 운영에 대한 그 종합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게 중요한데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외교를 펼쳐야 되는 예. 지도자잖아요. 그러면 외교에 맞는 언사를 해야죠. 일본 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이거는 윤석열이죠. 예. 맞죠. 그리고 중국을 반중하고 극혐하게 만드는 것은 윤석열인 거죠.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대표였죠. 당 대표. 외교를 하는 주체가 아니에요. 근데 이용했다 이런 얘기는 굉장히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사실상 뭐 대통령을 인정하는 건가 내지는 야당의 대표를 너무 격상시킨 건가 예.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TPO가 안 맞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글쎄요. 스스로 그렇게 상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의 그릇이 너무 크고 대통령 정도의 무게감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왜 안 했어요? 그때는 대통령이 아니었는데 착각 속에서 좀 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끝으로 하나만 좀 더 짚어보도록 할게요. 그 주 4.5일제 관련된 발언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역시나 이준석 후보인데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 방안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참 당황스러운 게 이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긍정적 데이터가 이미 충분히 쌓여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또 이걸 이행하는 기업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을 강조했던 부분인데 이걸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맞나? 라는 생각도 들게끔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말도 안 맞고 근거도 없고 좀 당황스러운 이야기였는데 어떠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님의 특징은 무엇보다 지킬 약속만 하세요. 그 지킬 약속에 대해서 그 공약 이행은 이미 성남시장부터 경기도지사부터 이행률이 90% 넘었다는 거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한다는 이미지로서 그래서 그렇게 그 팬들이 많은 이유가 여의도 정치인들은 말로만 하는데 이분은 진짜 행동으로 하시는 분이구나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거대한 팬덤이 있는 거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기다리는 국민들이 계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번에 방법론은 사실은 포괄 임금제 이미 초과수당을 포함시키는 걸 이미 제안을 하셨어요. 그 방법론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뿐만 아니라 또 4.5일제를 도입을 했을 때 정부 지원제까지도 다 지원, 제도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정부가 그거를 예산적으로나 지원을 하겠다고 구체적 안을 이미 방법론으로 제안을 했어요. 근데 이 방법론 제안에서 쌍구리 다 무시하고 포퓰리즘에 의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까 대일 정책도 그렇고 그 최저임금제도 그렇고 이번에 뭐 4.5일제도 그렇고 제대로 된 팩트체크가 아니라 본인의 갈라치기 전술, 그러니까 오직 이재명을 공격하기 위한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이준석이라는 게 이러한 질문들로 확실해진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네. 30대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후보의 타겟이 2030 남성이잖아요. 그렇죠. 자기 우구나라고 네네네. 하는. 그러면 그들에게 한번 물어봐야죠. 이런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그러면 사실은 기본소득도 국민의힘의 강령에 포함된 거잖아요. 기본소득이. 근데 워라밸을 바라는 2030에게는 굉장히 환영받는 제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2030 남성을 대변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어떤 때는 친재벌, 친기업으로 입장을 이제 하기 때문에 오락가락 갈팡질팡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데 정체성이 뭐하는 그러니까 거죠? 4.5일은 사실은 근무 환경을 개선시키고 워라밸을 바라는 청년들은 굉장히 이 제도가 도입되길 바라죠. 그렇죠. 설사 약간의 뭐 이제 만에 하나 조금이라도 조금씩 뭐 점심값을 이제 시범 운영하는 회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점심값을 안 준답니다. 그 회사는. 그래도 12시 반에 퇴근하는 게 훨씬 좋다. 4.5일제고 그러면 사실은 장롱 속에 돈이 있는 게 아니라 쓰겠죠. 쓰고 다니는 거고 우리가 보면은 이제 꽁꽁 아껴서 저금해서 나중에 노년에 자식들한테 해주고 아프잖아요. 이런 7, 80년대에서 2020년대 그러니까 21세기에는 보다 좀 문화 예술 방면에 우리가 좀 누릴 자유도 있죠. 저희가 그렇죠.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 12, 13위이고 이번 저희가 이재명 대표를 잘 이제 압도적으로 당선이 되면 지금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라고 얘기하는 정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제시할 텐데 그러면 4.5일제를 해도 우리는 충분히 감당이 가능한 나라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노동 시간과 관련된 부분은 그러니까 저출산 대책의 기본과도 맞물려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애할 수 있는 시간, 결혼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또 취미를 즐길 수 있는 시간, 워라밸 육아할 수 있는 시간 이런 게 보장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저출산 대책 그렇게 강조하면서 정작 나오는 거는 그 저출산 무슨 율동 같은 것만 나오고 아무것도 몇 없었던 시간 일해야 된다 정권이었죠. 그랬죠? 윤석열이? 100시간? 주 62시간인가 64시간인가 그렇죠. 그거보다 더 많았던 거 아니에요? 윤석열 벌써 잊어버렸어요 우리. 근데 다 합쳐보면 한 100시간, 120시간이 넘어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요거 일단요, 제가 또 중요한 거를 또 하나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주 오전 최대 69시간입니다. 69시간이요? 감사합니다. 헷갈려요. 이제 하도 너무 많은 것들이 100시간 쏟아나왔기 얘기한 때문에 적은 없나요? 그게 합쳐보면은 그 시간이 뭐 100시간, 그러니까 120시간 주에 간다 69시간이니까 뭐 한 달로 하면 그 아마 계산 방식에 따라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시간 얘기도 있었어요. 네. 자, 그 좀 중요한 속보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오전 10시 15분에 보면 그 윤석열 씨의 제 4차 공판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4차 공판의 그 재판정 안에서 황당하게도 지기현 부장판사가 자신의 해명을 합니다. 재판정을 자기를 사적
의혹으로 유용을 해요. 거기서 자신과 관련된 의혹, 그 룸사롱 술 접대와 관련돼서 사실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삼겹살에 하죠. 소맥만 먹었다. 네. 예, 그 주장을 1차가 했는데 그랬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자 민주당에서 즉각적으로 오늘 1시 50분에 지기현 부장판사와 관련된 그 증거 요거를 공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좀 전에 영상이 올라갔다고 하니까요. 일단 보고서 오겠습니다. 함께 지기현 보시죠. 판사가 통보할 가짜 예정입니다. 뉴스를 만든 거죠. 예. 네, 이 정도 마무리해도 되겠죠? 네. 네. 맞네, 맞아. 아, 맞네. 제가 설명 과정에서 네, 지기현 사진에 맞네. 딱이네요. 설명드렸으니까 해당 화면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선명한 사진을 파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것도 보도에 꼭 참조를 해주십시오. 사진 저희가 이 제보를 받고 가장 신경 썼던 것이 장소를 특정할 수 있는지였어요. 횟수, 소파가 약간 중요하죠. 바뀌었고요. 예. 소파가 뭐 얼마를 벽면은 결제했는지 네, 중요하죠. 뒷면은 동일하고. 근데 소파가 그것보다 훨씬 더 바뀌어서 중요한 하나는 천이고 것은 가죽으로 이런 돼 곳에 있어요. 출입했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그 사실을 자체였습니다. 알고 근데 확실히 네, 장소는 출입한 특정할 수 있는 확인했고, 명확한 사진이 그리고 저렇게 여러분들께 어깨동무하고 공개하게 있고. 됐고 공개하는 얼굴도 과정에서 굉장히 굳이 선명하게 사진을 그렇죠. 네. 공개하지 얼굴도 않았던 조금 것은 바뀌었네요, 지금 조금 살이 빠졌나 저거 나가는 네, 거. 그렇죠. 약간 예. 살이 좀 빠졌네. 네. 자, 근데 사진을 따로 또 이제 준비를 했다고 하니까요. 해당 사진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자료 띄워주시죠. 자, 저기 이제 그 룸사롱 접대를 받은 곳의 룸의 위치, 그 지금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공개를 한 것이죠. 그리고 앞서서 보셨던 그 영상 속 그 사진인데요. 지금 지기현 부장판사가 저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냥 여러분들 보시는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고 나머지 두 사람에 대한 정체도 아마 당에서는 파악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 두 분이 이 사진을 공개해도 되겠냐라는 과정이 좀 필요해서 예, 예. 공개 시점이 오늘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거기에 거기에 저 재판사가 올 때 저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잖아요. 예, 지금 예. 우리는 몰라도. 거기에 플러스해서 오늘자 지기현 부장판사가 사실과 다르다라고 하는 그 발언 때문에라도 또 즉각적으로 대응한 네.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자, 이 상황을 이제 이후에 또 지기현 부장판사가 어떻게 또 해명할지 참 궁금해지지 않을 수가 없고요. 특히 사법부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그게 관건이지 않을까요? 지금 윤리 감찰이 진행 중이니까 예. 본인 소명 기회를 거치겠죠. 중요한 예. 재판을 하시는 분인데 내란 우두머리를 풀어주고 검찰은 항고를 포기하고 그리고 더 사건을 더 많이 배당받아가지고 지금 저 윤석열을 재판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나름 비중이 있다. 어떤 의미에서든 우리가 모르는 내지는 공개하지 않은 내용 중에 그렇다면 법원 입장에서도 신중하게 그러나 어쨌든 명확한 사진이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는 없고 특히 법원 회의가 26일로 예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법관 회의가. 예, 법관 그럼 그 대표자님. 전에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맞아. 민주당과 그 국민의힘을 양시양비를 하려고 하는 게 흐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찬물을 끼얹는 거기 때문에 뭔가 조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사회에 가장 그 기득권이 강한 분위기를 갖고 있는 데가 또 법원 아닙니까? 예. 예. 처음으로 법원이 사실은 그 3월 26일 날 결정 나고 나서 그 이전에 3월 8일 날 윤석열을 석방한 것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가 정말 하늘을 찌른 거고 그다음에 5월 1일 날 그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으로 파기환송했던 그 두 가지 사건이거든요. 법원이 개혁돼야 된다. 판사들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던 청렴의 상징, 정의의 상징 판사만은 아니구나. 성역이 무너진 거예요. 법원 판사들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 안에서 이 문제를 그냥 줬다가는 큰일 나겠다. 예,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좀 긴급하게도 다뤄지는 이슈다 보니까 이제 관련된 사진 증거 자료까지 함께 보기도 했는데요. 오늘 이제 좀 주요하게는 그 대선 후보의 그 토론 과정에서 나왔던 발언들을 좀 정리해서 팩트를 좀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이게 2차, 3차 토론회가 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 플러스해서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뭐 맞는 말 시리즈와 또는 이제 그 가짜뉴스 이제 발언들에 대한 것들을 쭉 짚고 있는 것처럼 민주파출소 차원에서 이제 짚는 팩트체크들을 계속해서 내일도 또 다룰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끝나기 전에 후보에 대한 암살과 관련된 글과 이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는데 저희가 모두 체증을 했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인데요. 제가 사실은 너무 우리가 이제 심각한 일을 다루다 보니까 웃지 않는다고 주변에서 왜 안 웃느냐고 너무 근엄하지 않냐고 얘기하는데 근엄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그렇죠. 상황이 위중하고 또 선거라는 것은 정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선거에 임하면서 가짜뉴스 대응을 되게 이제 신속하고 다방면에 거쳐서 다양한 방식으로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2022년도에 이 대응을 효과적으로 하지 못해서 윤석열 정권이라는 괴물 정권을 탄생시켰다라는 점에 대한 반성의 기초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앞서 우리 전수미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선거 시기의 범죄는 다른 평범한 시기의 범죄보다 훨씬 더 죄가 무겁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때의 검찰이 뒤를 봐주거나 경찰에 의해서 비호되던 세력도 불리하다 싶으면 다 손절하고 그냥 혼자만 남게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 특히 각별히 주의를 기울였으면 하고요. 그건 저희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카톡에 그 퍼나르는 거 사실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퍼나르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다. 유통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거짓의 경우는 더더구나 심각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그 할 수 있는 선거 운동으로 6월 3일까지 적극적으로 하자. 6월 3일이 아니라 6월 3일은 온라인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6월 3일까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같이 하자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25cm 그 홍보물은 자유자재로 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즈 25에 맞추어서 기발한 내용의 선거 캠페인이 좀 있으면 저희가 따라할 수 있도록 좀 제안을 많이 해주시고 그 응원봉 운동하듯이 이 다양한 응원봉을 들고 와서 정말 빛의 속도로 저희가 혁명을 이뤄냈는데 마찬가지로 25cm 다양한 응원 메시지나 물건이나 뭐 이런 걸 많이들 만들어서 저희가 유포할 테니까 생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생성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방송에서 재미는 찾지 못하더라도 저희가 정말 여러분들이 그 가지고 있는 그 갈증들, 그간 저 금융 치료를 하지 못했다라는 거에 대한 그 답답함, 이 방송을 통해서 아주 속 시원하게 또 긁어드리는데 또 이 방송에 또 의미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 주셨던 그 25cm와 관련된 그 제안은요, 어디로 하면 좋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민주파출소는 이제 가짜뉴스지만 당원 게시판에도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소통단, 그 지역마다 소통위원장들이 있으니까 홍보 소통위원장들한테도 되고 010-5381-5374 제 핸드폰 번호거든요. 저한테 직접 보내주셔도 제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계좌번호를 공개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전화번호를 공개해서 일을 하고 난 뒤에 역시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까지 희생할 줄 아는 우리 김현 위원장님 고생하신다고 후원 계좌 띄워드려야 합니다. 띄워주시죠. 역시 여성 최초의 춘추 관장님. 그렇죠. 자, 농협 301-0339-851-81 자, 농협으로 꼭 많은 지원 사격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내일 또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